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가 사라진다. 자유민주의 소멸과 독재 공산의 승리입니다. 무겁죠? 아무래도 이 설교가 2020년대를 대표하는 설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민주의 소멸과 독재 공산의 승리. 자, 먼저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종말장이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닥친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과 또한 전 세계에게 닥칠 전 세계의 종말을 이중적으로 예언하는 성경장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원래는 21절과 22절만 본문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16절부터 읽는 것이 분위기를 잘 띄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져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15절부터 20절까지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한 무시무시한 상황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예언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니엘 성경도 마지막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유브라데에 감금된 네 천사에 의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제거되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일어납니다. 예수님 재림 시에도 인류는 전쟁 중이에요. 이 인류의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마지막으로 사탄이 완전히 소멸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태양에서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목적과는 약간 벗어났지만 15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을 이 대환란에 연결시켜 읽어봐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무시무시한 상황이죠. 도시 밖에 있는 자는 도시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집 바깥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너희들은 어디로든 도망가라.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설교고 알아야만 하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오늘 밤에 술집에서 진탕 마실 계획을 가진 사람이든 아니면 오늘 밤에 밤새도록 게임을 하려는 계획을 가진 청소년, 청년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오늘 설교는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자유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이고 우리 모두는 이 자유를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 평생 이 자유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자유를 잘 즐기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딸이 끌려가지도 여러분들의 아들이 잡혀가지도 또 여러분들의 아내나 아니면 남편이 어디로 붙잡혀가지도 않고 지금 평화로이 이렇게 앉아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예배를 하고 계신데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허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연애하는 것이나 결혼하는 것이나 아니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나 투자하는 것이나 여행하시는 것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나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나 삶의 모든 기회가 박탈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제한이 걸릴 것입니다. 이렇듯 자유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 왔고 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며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자유의 종착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설교가 바로 오늘 설교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시작은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가보자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어났습니다. 기억해두세요. 1517년입니다. 이화여대 교수였던 조찬선 교수의 기독교 죄악사에 따르면 5천만 명이 카톨릭에 의해 학살당했습니다. 5천만 명이나 되는 인간이 카톨릭에 의해서 고문당하고 학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정이에요.
루터나 칼빈을 제외한 상당수의 종교개혁자들이 살해당하거나 고문당했습니다. 물론 루터 자신도 신변이 위험했었죠. 위대한 종교개혁자 얀 후스나 존 폭스 아니면 존 위클리프 등의 사람들은 전부 카톨릭에 의해서 살해당하거나 아니면 박해를 피해 도망다녔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의 성 바돌롬의 대학살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1572년에 일어났어요. 제가 한번 로마 카톨릭을 진탕 비판할 때 언급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만 일주일 만에 7만 명의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축일이라며 모아놓고는 마구잡이로 죽였던 것이죠. 로마 교황청은 이날 기쁨에 도취되어 이 성 바돌롬의 대학살 날을 축제일로 지정하고 대학살을 전달한 추기경에게 엄청난 포상금을 하사하였습니다. 참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이 대학살의 날을 축제일로 선언하면서 교황이 이렇게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단 한 번도 대학살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천주교 비판한 영상에 많은 천주교인들이 와서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서 자기들의 이 과오에 대해서 사과하는 천주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란 듯이 링크도 달아주고 너네들이 저지른 역사고 만행이다라고 알려줬는데 아무도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천주교인들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억압하고 고문하고 학살하는 것이 옳으냐라고요. 만약에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천주교에서 교황 주도로 이런 일이 자행됐는데 이런 일들이 자행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 보시길 바랍니다. 천주교들 역사를 너무 모르는 것 같죠? 아마 제 생각에도 이것은 카바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청교도들이 아니면 이 개신교도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이 신앙을 고수하였는가? 그 이면에는 교황권으로부터 벗어나서 성경적으로 살고 싶은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천주교의 신앙이 성경적으로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이 천주교의 대학살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천주교에 의한 대학살이 약 1억 명쯤 될 거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으로부터 100년 정도 지나서 그동안 축적되었던 종교 간, 신교와 구교 간의 갈등 사이에서 드디어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종교전쟁이라고 이름하는 30년 전쟁이 터집니다. 카톨릭인 신성 로마 제국과 개신교인 보헤미아, 네덜란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덴마크, 스웨덴 등의 나라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쟁이었다고도 전해지는 이 전쟁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종교전쟁이 마무리되어 드디어 개신교도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약 130년 만에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얻게 돼요.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여기서 종교의 자유란 생존권을 의미하겠습니다. 생존권. 예를 들어서 너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건 네 자유야. 그래 나갈게. 근데 나가는 순간 너는 나한테 죽는 줄 알아. 자, 이것은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유라고 할 수 없겠죠. 믿고 싶은 건 네 자유나 그것을 믿는 순간 너는 죽을 줄 알아라. 이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란 생존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개인의 종교의 자유라고 언급한 이유는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훗날 민주주의에 영향을 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까지는 이 정치 형태가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개인의 의사 따위는 가볍게 무시되는 그런 봉건사회나 그런 왕정 정치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1648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세기까지도 19세기까지도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에서는 로마 카톨릭 외의 종교를 믿으면은 참수당하거나 화형당하곤 했습니다. 서유럽에서는 그런 일이 자행됐다는 거예요. 와, 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무섭죠?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무서운 것 같아요. 현재 2021년이죠. 현재 이 순간도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나라와 이슬람 국가 등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거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북한, 중국, 러시아 어떤 특징들이 있죠? 독재 공산이라는 것도 있고 사실 제가 원하는 답은 전부 다 우리나라랑 맞닿아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무시무시한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이 껴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종교의 자유는 생존권에 대한 문제고 왜냐하면 양심대로 믿는다고 죽이기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상도 못할 끔찍한 고문과 살해를 당했는지 지금 보기만 해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무시무시한 중세 종교 재판의 고문 기구들이 있습니다. 전 어제도 검색해서 봤는데 보기만 해도 두렵더라고요. 저게 끌려간다는 게 어떤 걸까? 그래서 박사모한테 너 이거 보여줄까? 그랬더니 뭔데? 그래서 이거 중세의 좀 고문 기구들인데 근데 보려면 좀 강심장이 필요해. 그랬더니 보여주지 말래요. 종교재판이란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천주교가 변했을까요? 우리 천주교가 착해졌어요. 변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개신교도들을 여전히 집 나간 이단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정하거나 없애줘야 되는 조직이죠. 저는 천주교가 지금 역시 기회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졌다면 자기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사과한다. 우리들이 잘못되었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천주교도들은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천주교인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저를 가리켜서 집 나간 자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이 만약에 중세였다면 개신교도들인 저희들은 어떻게 되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야 뭐 사람들이 이 동양의 조선이란 나라를 몰라서 그 종교의 박해가 여기까지 안 왔다고는 하지만 만약 지금 이 뛰어난 기술과 과학기술과 군사력이 발달된 이 사회 속에서 여전히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고 로마 천주교만이 세계 유일한 종교라고 선전되어져 있는 사회라면은 지금 여러분들, 개신교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아마 전부 다 재산 몰수당하거나 고문당하거나 화형당하거나 총살당하거나 아니면은 배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양심의 자유로 신앙한다는 것은 힘들었겠죠.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개혁 이후에도요. 영국 국교인 성공회가 불완전한 개혁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성공회 정부 중심의 천주교의 제도 중심적 이 잔재를 철폐하려다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교, 장로교, 침례교 등의 개신교가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개신교인 성공회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그들이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메이플라워호 사건이죠. 영국 국왕인 제임스 1세는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1세가 등극할 때 많은 개신교도들이 영국의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진정한 장로교인이라기보다는 왕권 신수설의 신봉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왕권 신수설의 신봉자였던 제임스 1세는 장로교를 버리고 성공회를 강력히 지지하고 또 이 성공회를 지지하지 않는 청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당했던 청교도들은 더 이상 영국에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목숨을 걸고 이주에 인생을 겁니다.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주하던 도중 반 이상이 추위와 괴혈병으로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에 상륙하자마자 모여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이 대영 제국은요, 이 신대륙에 정착한 영국인들에게 막중한 세금을 부과했었어요. 이 신대륙에 정착한 이주민들은요, 이때 메이플라워 조약이라는 것을 맺는데 이 메이플라워 조약의 핵심은요, 영국 왕에 대한 충성과 인류의 평등입니다. 이 두 가지 사상이 있었어요. 영국 왕에 대한 충성과 인류의 평등.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다만 자기들도 살 길을 찾아 떠났던 것이고 여전히 영국 왕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 청교도들은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는 평등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당했음에도 영국 왕의 충성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대영제국은 막중한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이 영국과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1773년에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건요, 미국인들이 영국 차를 즐겨 마시니까 자기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수출하는데 그 수출하는 데다가 세금을 막대하게 먹였던 거예요. 미국인들이 원주민으로 변장한 다음에 이 배에 실린 차를 전부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사모한테 했더니만 야, 바다의 물고기들 차 마셨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1775년에 대영제국과 식민지인 미국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독립전쟁이죠. 여기서 미국군의 총사령관이 1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식민지인들도? 자유가 필요한 것이죠. 내 마음대로 재산 증식할 자유, 또 내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할 자유가 필요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독립이었을지 몰라도 그 근본에는 자유를 향한
열망이 있었어요. 전쟁 중인 1776년 미국인들은요, 미국의 식민지 대표들은 필라델피아의 인디펜던스 홀에서 독립선언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독립선언문을 작성을 하는데, 독립선언문 작성하면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서랑 굉장히 같이 검색이 돼가지고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독립선언문 제2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독립선언문은요, 권리장전이라고도 불리는 미국의 수정헌법 1791년에 채택된 수정헌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헌법의 1조부터 10조까지를 권리장전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권리장전이라는 단어는 알았었는데 그 단어가 미국의 헌법을 가리키는 건지는 몰랐어요.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성공회를 염두에 둔 거겠죠.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는 미국의 헌법 수정안입니다. 미국 헌법의 정신은요, 정의와 자유, 평등과 행복 추구입니다. 이게 미국 헌법의 정신이에요. 정의와 자유, 평등과 행복 추구. 이것이 미국 헌법의 정신이에요. 제일 먼저 이게 정의라는 것이 흥미롭죠. 정의와 자유. 다 멋있는 말들 아닙니까? 이 미국의 수정 헌법이요, 미국의 유학생이었던 이승만 초대 국회의장, 그리고 1948년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에 의해서 임명된 198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7월 17일 초대 국회의장인 이승만에 의해서 서명 공포됨으로써 대한민국 재헌헌법이 발효됩니다. 7월 17일 날요. 우리나라가 헌법을, 국회의원들을 뽑아가지고 발표한 날, 발효시킨 날입니다. 이승만 씨에 대해서 학력을 조사해 봤더니 이분이 학사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석사는 하버드 대학교, 박사는 프린스턴 대학교더라고요. 진짜 어마무시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내놔도 손색 없는 학력을 이미 100년 전에 갖고 계셨던 것이죠. 이 제헌헌법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지금의 헌법이 아니에요. 지금 헌법은 수정된 겁니다. 그 최초의 제헌헌법의 목적은요,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해서 국민의 평등 및 안전과 자유와 행복 추구를 하는 데 있었어요. 평등과 안전과 자유와 행복 추구. 좀 어디서 들은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랑 비슷하죠? 미국 수정헌법과 비슷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헌법 그 서문은요, 미국의 헌법 서문과 사실상 거의 똑같습니다. 이 헌법이 8차례 개헌되어서 현재의 대한민국의 헌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헌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에 뭐 민사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헌법이라는 거는 법들 위에 최고 위에 있는 법이죠. 법 중의 법입니다. 보니까 헌법이란 뜻이 헌이 법, 헌자고 법도 역시 법법자더라고요. 법법이에요. 헌법이라는 게. 법 위의 법. 최고의 법이죠. 우리나라의 헌법이 이제 발생되게 된 유래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헌법은 여전히 지금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헌법 안에서 모든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야 지겹다 무슨 사회시간이냐 세계사 시간이냐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겹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 채팅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술을 먹거나 여자를 만나거나 놀러 나가거나 운전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어떤 행동도 다 이 헌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딴 게 뭐가 중요해? 그딴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모든 국민들이 뭐 앞에서 평등하죠? 법 앞에 평등한 거예요. 법을 깨면 그 상대가 대통령이든 아니면은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법을 깬다면 그 누구도 법의 심판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평등의 정신입니다. 방구석에서 채팅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굉장히 심장이 정말 두근두근하고 벅찼습니다. 어떻게 이 헌법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게 되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그 서문을 일부 발췌했는데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각인의 균등한 기회,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고 인류의 영예를 이바지하며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이게 헌법 서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요거는 미국 수정헌법에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자유와 안전과 행복 추구를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정신인 거예요.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여러분들 국민들 각 개개인이 추구하는 것이죠. 추구하게 국가가 그러한 것을 도울 것이고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고 인류에게도 이바지하고 그런 나라가, 그런 국민들이 될 것으로서 자유가 있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헌법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주제로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의무 중에 뭐가 있죠? 남자분들 기억나는 거 있을 텐데. 국방의 의무. 또 일반 시민이라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납세의 의무. 다 헌법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민주주의의 아래에서 각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개개인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 가리키고 있는 목적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정말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이 법인데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행복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젊은 설교자가 무슨 저런 소리를 하나 싶은데 공부를 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중세천주교 이야기한 것은 만약에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희생된 사람들이 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800만 명.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았으면요. 지금 여전히 세계는 천주교의 손위에서 농락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무시무시한 과학기술과 기구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있었겠죠.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버리고 개혁을 완수해서 우리에게 드디어 자유라는 것을 얻어다 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세기까지의 자유라는 것은 중세천주교로부터의 종교의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 그러나 생존권 확보입니다. 양심대로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재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불립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인류들이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 씨가 미국 가서 이 법을 배우면서 이 미국인들의 그 법의 정신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유와 이 권리를 누리고 기술 발전과 부를 누리게 되었는가, 어떤 게 이 미국인들, 식민지인들의 정신에 들어있는가를 배우고, 야, 이거 멋있는데 조선에 가져와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게 분명해요. 이 진짜 200년 역사죠. 인디펜던스 홀에서 독립선언을 1776년 했다고 하니까 딱 200년 역사예요. 200년 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을까? 5천년 한민족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보다. 그 정신을 배워가지고 법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생존권이며 우리 국민들은요, 종교의 자유, 주거의 자유, 신체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계신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번 주에, 이제 저번 주에 일어났었는데,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영구 계정 정지당한 거 알고 계세요? 저는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아까 미국이 정의와 자유의 나라잖아요. 정의와 자유의 나라인데 이 자유라는 것에서 특히 많이 보장되는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인데요. 대통령의 SNS 계정이 영구 정지당했다. 그것도 미국에 있는 회사에 의해서. 미국 대통령의 SNS가 영구 정지당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카카오톡, 여러분의 SNS가 어떤 회사에서 영구 정지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죠? 난 매일매일 SNS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표현의 자유가 기업에서 영원히 억제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구 정지라고 하니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하고 나서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못하게 생겼어요. 또 유튜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하는 영상 같은 것, 그런 것을 올리는 계정은 영구 삭제한다.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그것도 자유의 본산지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농담 삼아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의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다. 노예의 여신상. 그 자유의 여신이 아니고 노예의 여신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표현조차도 못하게 막으니까.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렇게 법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를 확보한 이 대한민국은 그 뒤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죠. 10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192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달구지 끌고 집신 신고 다니고 병 걸리고 추워서 얼어 죽고 그러던 민족이 여자들은 머리카락 잘라서 가발 만들어 수출하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남자들은 광부로 또 여자들은 간호사로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을 해외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이 지금은 전 세계 여기저기에다가 고층 빌딩 짓고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고 세계에서 반도체 및 조선 기술은 세계 1위예요. 그리고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 중에 하나인 회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또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풍요로운 생활을 전 국민이 누리고 있어요. 뭐 힘들다 하는 젊은이들도 있는데 100년 전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생활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1920년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2020년을 보면서 어떻게 그 나라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큰 발전을 대한민국이 이뤘는가? 정말로 우리의 그 선조라고 해야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 좋아서 까무러칠 정도의 그런 이 자유와 기술과 행복을 우리 현대인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또 세계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그래서 어제 이제 지금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60년대 70년대 일어난 거니까 그때 20살 30살쯤 세 사람들 한 40년대생 한 30년대생 이런 사람들은 진짜 존경받아야겠다.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30년대 40년대생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세대. 오늘날의 노인들이 아닌 그분들은 대부분 요양원들에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존경을 받아야겠구나 젊은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만약에 이제 생각해보죠. 우리나라에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생각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할 수 없는 것들 생각해보면 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이라는 모든 것들이 사실 못할 거예요.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뺏기겠죠? KF94야? 내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뺏기겠죠? 이렇게 밝은 LED는 다 뺏길 겁니다. 이렇게 자동차 타고 여기까지 오는 거? 너 차 있어? 내놔. 다 뺏길 겁니다, 여러분들. 네 애인 이쁘네? 내놔. 다 뺏길 거예요. 우리 김정은 장군님이 먼저 쓰신다. 네 딸 이쁘네? 내놔. 개교? 너 안 돼. 내놔. 다 그렇게 되겠죠. 제가요, 명동에서 전도하다가 중국인들이 보이길래요. 영어로 그렇게 말했어요. 시진핑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민들의 자유를 빼앗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시진핑이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조차도 없을 거다. 자신 있는 중국인이 있다면 시진핑이 나쁘다고 말해봐라. 무슨 우리 중국인 중화 사상 필요 없고요. 시진핑 나쁘다는 말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걔네들이에요. 러시아 사람한테 푸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서. 나 말 못하겠다. 노 코멘트.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 미국도 그렇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이러해서 나쁘다. 이야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이러해서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고도 잡혀가지 않을 우리의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국민들은 보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때요? 시진핑 나쁘다라고 글을 써서 올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서든 공안이 잡아내죠. 잡아내서 끌고 가서 1년 동안 비밀리에 어떠한 일들을 합니다. 어떠한 일들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 1년 이상 실종됐다가 나타난 사람들은 중국 정부는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한 것이 없고 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 내가 처벌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볼 수 있어요. 중국을 이뤘던 기업의 회장들이 갑자기 실종된다거나 중국을 향해서 비판했던 사람들이 중국을 피해서 망명해서 도망다닌다거나 이러한 기사들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자유를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것도 러시아, 중국, 북한이 둘러싸여 있는 이 나라에서 누린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능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까요? 고민해봐야 돼요. 여자분들 미를 추구하는 거 행복하죠? 남자분들은 능력 추구하는 거 행복하죠? 근데 북한이었다면 미를 추구하면 잡혀가는 것이고 부를 추구하는 것은 처형되는 일이죠. 어디를 감히 장군님 몰래 이렇게 되겠죠. 이 공산주의의 단점이 있는데 얘네들이 생산성이 아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주 떨어져요. 생산성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학 때 조별과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 조가 다 똑같은 점수를 받게 된다면요.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들이 속출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핑계대고 안 나오는 사람이 속출해요. 매 교수님이 야 참석 안 하는 사람도 똑같은 점수를 다 받게 해준다 그러면요. 몇 명만 죽어나겠죠. 그런 경험 대학교에서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낮은 생산성의 문제를요. 중국이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무시무시하게 성장했는데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낮은 생산성의 문제는 인류의 그 본연의 게으름과 도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극복을 못할 텐데 얘네들이 그거를 해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내고 있냐면요. 우리들이 만든 거를 도둑질에 가서 해내고 있습니다. 도둑질과 기술 복제로 극복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요. 중국 사람들은. 지금부터는 이제 뉴스들을 몇 개 읽어드릴 건데 뭐 기술 뉴스 제목만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기술 유출을 막아라. 중국 굴기 맞선 초격차 전략. 중국의 무분별한 인력 빼가기는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 연봉의 3에서 5배를 주고 채용한 뒤에 기술을 빼간 뒤에는 토사구팽하는 방식. 전 세계적으로 핵심 기술이 앞서 있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인력 빼가기가 매우 심각하다. 이게 우리나라의 일이에요, 이게.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손댄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들이 경쟁력을 잃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입은 기업들이 대량 양산을 통한 저가 판매에 나서고 있어서다. 기술은 우리나라한테서 복제한 다음에 중국 정부가 그거를 대량 양산하도록 한 다음에 가격을 완전히 싸게 저가 처리해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경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시키는 것이죠. 연구 개발을 했던 기업들을 고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유출에는 세 가지 방법이 쓰이는데 첫 번째는 기업 내부 직원과 결탁하거나 인가된 제3자의 위탁 업무를 빌미로 기업의 접근에 저장 매체 등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기술을 빼가는 것. 두 번째는 기업의 핵심 인력의 높은 수준의 경제적 보상을 보장해서 현급의 5배 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끼로 유인해 정보를 챙겨가는 방법. 그 다음엔 토사구팽하는 거죠. 마지막은 M&A를 통해서 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가는 것. 이게 아마 쌍용차가 거기에 해당되겠죠. 쌍용차가 중국에서 인수됐었다가 버려졌잖아요. 지금은 또 인도가 인수했던가? 그래 또 버린다고 그러고. 중국으로 빼돌려진 한국의 국가 핵심 기술만 12개. 현대자동차의 혈기도면이 무더기로 유출돼서 중국 업체의 신차 개발에 이미 쓰였고 또 삼성의 디스플레이 협력사의 직원들이 OLED,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죠. OLED의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다가 적발되었고 적발된 게 있으니까 알려졌지 적발 안 된 것도 있겠죠. 미국도 뭐 어떤 부부를 산업 스파이 혐의로 구속했다. 아내는 GM에 입사한 지 2003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기술에 참여했는데 핵심 기술을 빼내 문서 수천 건을 무단으로 복사해서 적발돼 해고됐다. 남편은 회사를 세운 뒤 아내가 빼돌린 이 기술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12월에는 인공위성에 사용된 이 경화 반도체 기술을 빼돌리려 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같은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은 뭘까? 중국계 미국인이 범인이고 미국의 첨단 기술을 빼돌렸다는 점이고 용의자들의 배후에는 모두 중국이 있었다. 이게 다 지금 기사들을 제가 발췌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지독하니 낮은 생산성을 기술 유출과 해킹과 복제로 이 사람들이 극복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정부가 뒤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그 산업에서 오히려 자기들이 선두를 달리는 방식으로 중국이 세계를 접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제가 왜 중국의 기술 유출 이야기를 거론했냐면 지금 이 중국의 기술 유출 문제는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무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등의 희한한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죠. 제가 어제 뉴스를 봤더니 어젠 또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든다더라고요. 북한이요. 핵잠수함은 아주 소수의 열강 나라들밖에 갖고 있지 않은 건데 우리나라도 없잖아요. 중국은요 다른 나라의 무기 기술마저도 복제해서 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뭐 복제 무기만 해도 찾아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스텔스 기술도 유출되고 F-22 기술도 유출되고 F-35의 기술도 유출되고 그래서 중국은 자꾸만 자국의 전투기를 5세대 6세대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렇듯 지금 경제력에서 이미 국방력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을 앞서가려고 하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 또 이런 기사가 또 문제가 되던데 북한의 핵무기가 대량 생산 단계 2020년에는 핵무기 100기 소유할 듯 아마 소유했겠죠. 이게요 참 생각해보니까 핵미사일이 100기가 있는 이런 핵미사일은 한 발당 대도시 하나를 완전 쓸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핵무기 하나가 아니라 100기를 가진 나라가 지금 저 통제불능인 북한이 됐는데 그 북한이 핵잠수함까지 가진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핵잠수함이라는 건 탐지에 안 걸린다라는 장점이 있죠. 근데 탐지에도 안 걸리는 잠수함을 가진 나라가 핵미사일 100개 이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한국의 8발, 그 다음에 일본의 한 20발만 떨어뜨려도 나라의 경제와 군사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겠죠. 근데 그런 게 탐지도 안 되는 곳에 그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쏘려고 하는 게 바로 북한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계속 바지선에서 그 SLBM 계속 연구하다가 이제는 핵 잠수함을 만든대요. 사실 북한만 가지고도 한국과 일본을 무너뜨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핵미사일 떨어지는데 F-35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도 국제사회 통제도 받지 않는 나라인데.
보복 그거 상관없다. 우린 그냥 다 쏜다. 왜냐면 뒤에는 거대한 이 팬더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면은 사실 답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중국, 북한, 러시아 얘네들이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먹히지 않는 극초음속 핵미사일들, 그 다음에 또 이런 무기도 무서워요. 핵미사일인데 핵 엔진으로, 원자력 엔진으로 날아가는 핵미사일을 또 만들어가지고 원자력 엔진을 달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한번 쏘면요, 이 미사일이 365일을 날아다닌답니다. 전 세계를 365일을 그냥 발사된 상태에서 날아다닌대요. 영구 엔진이거든요. 발사된 상태에서 날아다니다가 이미 발사는 끝난 거예요. 날아다니다가 좌표만 찍으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발사 단계에서 포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발사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구히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미사일도 러시아에서 개발했어요. 365일 떠다니는 핵미사일. 중국 스텔스 전구 개량형 젠 20B 대량 생산. 이런 기사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021년 주변에 막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자본주의의 장점은 개인의 능력에 따른 보상이죠. 근데 이것을 독재 국가가 기술 유출을 통해서 도둑질로 극복해서 오히려 돈이나 힘을 앞세워서 주변국들을 협박하는 상황이에요. 주변의 피해국들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있죠. 만약에 중국 기업에 대한 제품들을 안 쓰게 한다면은 너희들은 집단으로 불매운동 당할 것이니 그런 줄 알아라 라는 우리나라 기술 유출 당하고도 되려 협박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무기 기술만 복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타국의 선거에도 개입을 합니다. 타국 선거에도. 옛날엔 정보가 신문으로만 퍼졌어요. 신문과 텔레비로만 퍼졌는데 요즘은 어때요? SNS를 통해서 퍼집니다, 정보가. 근데 그 SNS는요,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고 누가 그걸 발생시켰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 신문에는 댓글을 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에는 국민들이 가서 댓글을 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신문 보시면은 신문 보는 재미도 있지만 댓글 보는 재미가 되게 크거든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성향의 댓글을 많이 보고 그러한 정보에 노출되다 보면요, 그런 쪽으로 세뇌가 걸리죠. 많은 수의 댓글을 만들어내는 일이 현재는 또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이 타국의 선거에도 개입을 합니다. 한국말 할 줄 아는 유학생들이 그 어떤 정보를 만들면은 그 정보를 공산당원들이 되게 그거를 퍼나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마우당이라는 댓글 조작단이 있다는 것도 언급해드렸는데 댓글 조작단이 수천만 명 수준으로 있습니다. 중국은요. 거기서 몇 개만 달면은 그냥 몇만 개의 좋아요, 싫어요가 달리겠죠. 그런 일들을 걔네들은 해왔고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도 한 것 같아요. 누가 가입하는 것도 알 수 없는 트위터나 아니면은 유튜브, 지메일 이런 걸로 가입해가지고 영어 할 줄 아는 중국 유학생들이 어떤 정보를 만들면은 그 정보를 대량으로 복사 붙여넣기해서 퍼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본 시민들은 정보가 되게 잘못했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요. 그것은 투표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중국 인사들이 타국 정치권에 대거 입성하고 그 사람들이 친국 그리고 반국가 여론을 조성해서 진보란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진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홍콩만 봐도 그렇죠. 지금 민주화 인사들이 죄다 투옥당하거나 아니면 투항했어요. 이미 시민 여론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완전히 자주권을 뺏긴 것이죠. 아직까지는 그 일국양제라는 두 시스템이 작동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지금 완전 자치권을 빼앗겨버린 상태입니다. 더 이상 민주화 국가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친국가 인사들은 죄다 잡혀가고 친중국 인사들만 정치권에서 살아남았거든요. 나름 법치주의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중국 인사들에 의해서 법들이 개정되고 바뀌고 그러겠죠. 어제 또 보니까 무슨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가짜뉴스를 처벌하자는 법안이 어떤 의원회에서 발의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입법 예고가 들어왔어요.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 그것을 유통하는 사람과 또 기업을 제재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표현의 자유는요. 심지어 뉴스마저도 정부가 그리고 기업을 통해서 제재하거나 억압해서 뉴스마저도 통제하겠다라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 근데 말이 가짜뉴스지 사실은 뉴스를 통제하겠다는 이야기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이요. 대만을 무력 통일할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어요.
이미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무력 통일하는 한마디로 공격해가지고 적화시키겠다는 이야기죠. 아직까지 자유민주를 누리고 있는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력으로 통일시켜 버리겠다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것을 보고 이 중국의 행동에서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중국, 대만 무력 통일 정당화는 국가통일법 통과. 그럼 이게 약간 말 바꾸면요. 북한, 한국 무력 통일 정당화는 무슨 법 통과. 한 끗 차이거든요. 이게 다 우리나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과 민주주의에서 공정한 여론은 국가 유지의 생명줄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공정한 경쟁, 민주주의에서 공정한 여론은 국가의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지금은 완전히 파괴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전혀 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북한이나 중국이 여론 조장이 되는 나라입니까? 거기서 크롬이 검색이 되나요? 구글이 검색이 되는 나라예요? 우리가 무슨 뭘 띄워 올린다고 해서 유튜브를 걔네들이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조작을 못하는데 걔네들은 조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공정하게 경쟁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는 법치국가 민주주의인데 걔네들은 독재예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타국의 기술 그냥 훔쳐다 쓰면 그만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진 엄청난 양의 사람들이 지금 바로 이 몇백 킬로미터 위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이 안 되죠. 민주주의가 작동을 못하는데. 성숙한 국민에 의해서 각 개인의 책임 있는 판단에 의해서 지도자들이 선출돼서 그 현명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최선의 방향으로 추구되어 가는 것, 이게 민주주의의 골자인데 지금 여론이 망가져 있으니까 국민들이 개개인들이 현명한 판단을 못 내리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민주주의야? 그러면 다 쇠뇌시켜버리지 뭐. 저희가 법치국가야? 법을 이용해서 저 인간들을 잡아들이면 돼. 그렇게 나라가 쓰러져가고 먹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 기술 유출하다가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오히려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을 마구 가져가서 마음껏 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청소기 하나 사려고 봤는데 우리나라 무선 청소기는 100만 원이에요. 근데 중국 무선 청소기는 20만 원이더라고요. 여러분 뭐 사겠어요? 청소기 하나가 우리나라 건 100만 원인데 삼성 LG 거. 근데 중국 거는 20만 원이에요. 한번 사보자. 20만 원짜리 사봤죠. 근데 뜯어보니까 생긴 것만 비슷하지 성능이 전혀 아니에요. 국산 거 250W짜리 청소기는요. 먼지 다 빨아들이는데 중국 거 400W BLDC 모터 달린 무선 청소기는요. 제일 강하게도 먼지 하나 못 빨아들여요. 아니 무슨 출력수가 150W나 차이 나는데 성능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필터도요. 우리나라 거는 잔먼지 다 걸러가지고 먼지통만 덜면 되는데 이 중국 거는요.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먼지통을 먼지가 막고 있어가지고요. 흡입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근데 구조는 되게 비슷합니다. 뭔가는 베꼈겠죠, 걔네들이. 청소기만 그렇게 씁니까? 핸드폰, 자동차, 핸드폰, 자동차, 또 컴퓨터, 부품, 온갖 것들을 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겠죠.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생겨먹은 건 국산과 비슷하고 성능도 국산과 비슷하다고 나와 있는데 가격은 국산의 5분의 1. 이러면 어떻게 경쟁합니까, 기업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전체 산업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나라가 도달조차 못한 스텔스 전투기를 양산하는 것에서조차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폭탄 말고 다 터지는 게 중국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전쟁 났을 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장점이 전혀 발휘되지를 못합니다. 자본주의는 저 막 나가는 공산주의자들한테 다 먹혀있고 민주주의는요 저 독재국가한테 다 먹혀있는 상태예요. 도저히 나라가 현명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를 짓따내는 독재 국가들도 민주주의를 하는데 푸틴도 민주주의로 84세까지 독재하기로 되어 있고요. 시진핑도 죽을 때까지 시주석으로 되어 있고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투표를 하는데 공산당원들이 90%를 차지하든가 아니면은 투표율이 그 대통령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김정은이가 국가위원장 하는데 득표율이 99.7% 나온다거나 99.9% 나온다거나 사실상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누구 뽑는지 보자. 그러고 그 김정은 안 뽑으면은 끌려고 하는데 어떻게 김정은을 안 뽑겠습니까? 그래 놓고는 대외적으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말을 하겠죠. 데모크라시라고 하면서. 이 공산주의 국가가 사람들을 반지성주의로 만들고 감성적으로만 움직이게 해서 선동하고 적국의 여론을 이용해서 불안 및 치위를 조장해서 국가 운영 자체를 힘들게 만드는 일을 계속해요.
미국에서는 여론조작에서 시위가 일어나는데 반대로 미국에서 여론조작에 가서 중국에 시위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잡혀가서 실종되는데. 근데 미국은 막 여기저기서 시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물론 정말 억울해서 일어난 시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직적으로 댓글 공작을 하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본질이 어떤가요? 착한 사람들일까요? 어제도 검색해봤는데 스탈린이 죽인 사람이 7천만 명이래요. 중국의 천안문 사태에서 죽은 사람들이 1만 명가량 사상당했대요. 2,600명은 죽임당하고 한 7,400명은 부상을 당했대요. 그런 본질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지금도. 반항한다 그러면은 실종됐다 그러고. 그런 나라가 지금 자국만 공포정치라는 것이 아니라 인접 국가들도 무력으로, 여론조작으로 먹어치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홍콩에 성공했고 그 다음 차례는 대만이라고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무력통일이다. 전쟁 일으키겠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에 영향을 안 받을까요, 북한이? 한국, 남조선, 무력통일이다. 우리나라한테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핵잠수함이 있고 핵미사일 100기가 있다. 근데 지금 이 한국은 내분에, 세대 갈등에, 정치 갈등에, 좌우파 갈등에, 또 교회 안에서도 내분에,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갈등에 계속 갈등 겪고 있는 이 이웃 국가는 완전 먹잇감이죠.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여론조작하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저쪽은 여론조작 하려면 다 잡혀가고 개정정지가 아니고 잡혀가는 나라인데 이쪽은 막 좀만 얘기하면 몰려가지고 으쌰으쌰하니 말이죠.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만약에 미국이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시리아나 아니면 바벨론 같이 지배당하는 나라들, 식민지를 굉장히 무섭게 죽이고 학살하는 그런 나라였다면, 만약에 미국이 식민지 나라들을 굉장히 무섭게 학살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나라였다면 우리나라의 형편이나 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각 개인이 평화와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미국 식민지로 전락해가지고 전부 다 노예가 됐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가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천주교 국가인 벨기에가 콩고를 식민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벨기에가 식민지를 얻으려고 난리를 치다가 콩고라는 나라를 먹어치웠는데 이 콩고에서 벨기에인들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들이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카톨릭 국가라는 애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뭘 주로 잘했냐면요. 알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요. 콩고에서 나는 고무나무를 채취하려고 이 국민들의 노동력을 강제로 투입했는데 할당량을 맞추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손목을 그냥 잘라버려요. 손목을 잘라가지고 그걸 보란 듯이 갖고 다니는 게 벨기에인들의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목이 하나 없는 사람은 흔했고 양손목이 다 없는 사람들이 흔했다고 합니다. 원래 종교재판으로 학살하던 나라들이니까 식민지를 그렇게 수탈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우리나라가 일본 일제 나쁘다 하는데 서양도 만만찮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나라를 통치했다면 대한민국 어떻게 됐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막 댓글로 교회를 욕하고 미국을 욕하고 나만 똑똑하고 남들은 다 바보 같다고 막 댓글을 올리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정신적인 수준은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자유와 행복 추구, 안녕, 정의 이런 게 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지 이 지금 21세기의 이 N세대라고 하나요? 요즘엔요? 이 청년들이 이것을 얻어낸 건지 아니면은 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의 무서운 음모에 맞서서 아주 소수의 현명한 사람들과 그리고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에 의해서 이러한 행복과 안녕과 자유가 존재하고 있는 건지 이 자유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서부터 왔고 왜 만들었는지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플을 달고 대통령을 욕하고 그러는 것도 다 좋아요. 미국을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그딴 거 신경 쓰기 싫다. 난 그냥 오늘 클럽 갈 거야 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자유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준 자유 때문에 립스틱을 바르고 눈에 화장을 하고 속눈썹을 붙일 수 있고 키높이 구두를 신을 수 있는 건지 염색을 하고 머리를 왁스 치어서 올릴 수 있는 건지 누가 준 자유로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건지 너 때문인지 아니면 과거에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렸던 소수의 지식인들과 또 미국이라고 하는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이 나라 때문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수교회 비판하는 사람들 또 보수적인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북한 가라 그러면 안 가잖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안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들도. 말로는 민주 자유하지만 정작 북한 가라면 안 간다는 거. 그런 건 그 사람들도요. 그런 데는 가면은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되게 엽기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 거면 미국 유학을 보냅니까? 북한 유학을 보내야죠. 왜 미국의 대학교를 보내요? 김일성 대학을 보내야죠. 왜 미국의 아이패드를 씁니까? 북한의 아리랑을 써야죠. 그런 위선적이고 엽기적인 인간들이 이 대한민국에 아주 득실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론을 조장하고 그 사람들이 정치권을 잡고 있고 철없는 어린아이가 모는 트럭처럼 버스처럼 어딘가의 충돌을 향해서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휴전 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페미니즘 추구하는 것도요. 누가 준 자유 때문입니까? 만약에 어떤 남자가 여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면은 누가 그 남자를 잡아가죠? 남자가 잡아가죠. 누가 재판합니까? 남자들이 재판합니다. 누가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죠? 남자들이 가둬요. 누가 그 사람이 감옥에서 못 나오게 지키죠? 남자들이 지킵니다. 근데 남녀 갈등. 그렇게 남자들도 여자를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남자들을 미워하면은 그 남자들이 왜 나라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전시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한국 여자 지킬까요? 아니면 저런 것들을 지키느니 그냥 도망가고 말지. 그러면 그 여자분들의 생존권은 누가 지켜주죠? 북한 괴뢰군이 지켜줄까요?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지켜줄까요? 무서운 세상이라니까요. 거기에 또 남자들도 휘말려가지고 여성 혐오, 특정 성별 비하 이런 것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나라의 입장에서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제 생각에는 제가 기독교인이라서가 아니라 솔직하게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3.1운동에 태극기 들었다고 자유가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애들인데요, 상대가. 736 마르타 부대 운용하고 전 세계 상대로 전쟁 벌였던 일본 애들이었어요. 설마 자력의 힘으로 6.25 전쟁에서 자유를 쟁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렸으니까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국군의 힘만으로는 한 달 만에 부산 빼고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국의 힘만으로 우리가 이 자유를 쟁취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요즘 애들은 6.25가 북침인가요? 남침인가요? 이런다더라고요. 심지어 이 6.25 전쟁을 미국이 일으킨 남조선에 의한 침략전쟁, 북한을 향한 침략전쟁이라고 가르치는 중국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6.25 전쟁은 미국에 의한 북침이다. 남조선이 북한을 침략했대요. 그렇게 가르치나 보더라고요. 그런 걸 믿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겠죠. 만약에 자유가 승리하지 못했다면요. 우리나라 수준은요. 일제나 서구나 교황청의 식민지거나 아니면 선동 세뇌당에서 빨갱이 괴뢰분자들로 살아야 되는 게 원래 우리나라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소수 지식인들은 살해당하거나 생체 실험에 동원되거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손목 잘려가며 죽을 때까지 고생했을 겁니다. 그 수준이었어야 되는 우리나라가 평화, 안정과 행복 추구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판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위태위태한 시대가 이 2020년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설교에서도 언급했던 2020년대는요. 많은 격변이 예고된 해들입니다. 일단 환경 파괴를 인류의 손으로 막을 수 없는 이 티핑 포인트가 있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따돌리는 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해이기도 합니다. 2020년대가요. 경제력의 역전은 당연히 군사력의 역전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중국이 세계를 쥐어짜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작년만 보더라도 중국이요. 호주, 만만한 나라는 아닙니다만 아무렇지도 않게 호주를 때리고 무력으로 보복하고 중국이 그럴 수 있는 나라였던가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세계 어떤 나라도 다 중국 눈치를 보고 있어요. 어떤 나라도 저 나라의 광기를 막지를 못합니다. 유럽도 눈치 보고 있고 미국도 중국을 무서워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남은 미래가 있을 것인데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거나 대학살, 숙청, 인종청소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쳐들어오지 말라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로 해서 될 사람들을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태연하게 핵 개발하고 태연하게 핵잠수함 만들고 태연하게 하지 말라는데도 핵미사일 쏘는 애들이 바로 위에서 또 그러더라고요. 선대선 강대강이다. 김정은이 한 말이에요. 미국한테. 건드리면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이죠. 언제 북한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까? 여태까지는 다 빈말이었을지 모르겠지만 6.25 전쟁 때 그랬던 것처럼 이 북중러의 군사력이 미국을 상회하도록 올라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북한 애들은요. 남한의 적화 통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획 중이고요. 중국 애들이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전 세계 유학생들과 공산당원들한테 고한다 라고 하면서 공산당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그것을 그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세계에 퍼진 중국 공산당원들 걔네들이 뭘 목표로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들은 잠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여론조작 같은 이 독재 공산주의의 여론조작과 반지성주의와 선동을 막아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미 민주주의 시스템은요, 여론에 의해서 무너져 있기 때문에 성인들에 의한 제대로 된 판단이 되지 못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정치 이야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투표는 하죠. 한쪽으로 몰아서 투표합니다. 그것을 그쪽도 잘 알고 투표 연령을 내리자라고 막 법을 추진하고 있어요. 정치가 뭔지는 모르지만 투표권은 마구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현명한 지도자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대통령 투표인지 국가 운영과 행복과 추구를 위한 그런 투표인지 아니면 인기 투표인지, 국회의원 선거나 보궐선거,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인기 투표 왜 뽑았어요? 잘생겨서. 그런 수준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무너졌다고 볼 수 있겠죠. 지성을 가진 어른들에 의한 합리적 판단이 아닌 세뇌당하고 선동당한 사람들의 감정에 의한 마구잡이식 몰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여론전을 막아내는 유일한 조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보수적인 개신교회입니다. 보수적인 개신교회예요. 여러분, 개신교회, 이 보수적 개신교회는요, 굉장히 이성적인 집단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꼴통이라고 얘기하는 이미지를 덮어씌우지만 정작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똑똑합니다. 그리고 용감하죠. 자유를 쟁취하려고 수백 년 동안 싸웠던 사람들이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세계 각국의 법을 입법하고 만드는데 개신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됐습니다. 미국 법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신교인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북한이나 그런 공산당의 선전 조장에 선동에 걸리질 않죠. 어떻게 한 하늘 안에서 수령님과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유일한 조직이 바로 보수적인 개신교회예요. 진보적인 교회 아니고요. 로마 카톨릭 아닙니다. 근데 이 보수 개신교회가 여론 공격의 주 대상이 또 되고 있습니다. 적국도 알고 있는데 교회를 무너뜨려야지 나라를 바보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공산 독재 사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타협하지 않는 보수 개신교회예요. 로마 천주교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보수 개신교회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이 사람들이. 좀 여담인데 앞으로 중민들 보면 무조건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유학 오지 말라고. 예수쟁이로 만들면 유학 안 보낼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유학 가지 말라, 나갔다간 세뇌당한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까 미국의 수정헌법에 창조주에 의해서 합당한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게 평등과 행복과 자유추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당황했죠, 공산당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면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가 있고, 바보가 된 국민들은 감정에 몰려가지고 간첩을 대통령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간첩은 자국 내 적화 통일 및 식민지화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자주권을 상실하고 철저히 유린당할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남자분들은 자주권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애들 건강하네? 그러면은 끌려가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겠죠. 여자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주권을 상실하면은 끌려가서 수령의 놀이개가 되겠죠. 수령과 수령의 간부들의 놀이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18세기까지는 이단 종교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를 확보하는 기간이었다면요, 19세기와 20세기는요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우리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시간이었어요. 그죠? 지금 설교를 쭉 들어보니 18세기까지는 종교의 자유로부터, 종교의 이단 종교 억압으로부터 우리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일이었다면 19, 20세기는요 제국주의로부터 우리의 생존권, 자주권을 확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1세기는요 제 생각엔 그래요. 독재 공산국가에 의한 전쟁, 억압, 학살로부터의 자유를 향한 투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싸움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독재 공산국가로부터의 생존권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 싸움이 21세기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활동, 돈 벌어야지, 무슨 모든 게 다 헌법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일이라는 걸 명심해 주세요. 막 뺏어가 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얼마 정도 뺏겨 보셨잖아요. 강제로 사업장 문도 닫아보고, 교회도요 강제로, 아까 보니까 미국 헌법 같은 거 보면은 종교의 자유를 절대 침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잘 침해하잖아요. 국가 안전을 위해서다라고 하면서요. 20인 이상 모여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지하철은, 버스는 20인 이상 태우지 말라고 하든가, 거기도 거리두기 2m씩 해가지고 버스도요 몇 명 타겠어요?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한 8명, 10명 태우면 2m 되겠죠? 그렇게 하든가,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든가. 거기도 밀폐 공간이잖아요. 바이러스가 대중교통은 안 가고 교회는 오고.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침해당한다는 생각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자유단체들이 대한민국 정부는 교회 억압을 그만하라고 막 성명을 내잖아요. 적용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은
보수적인 교회를 사랑하자입니다. 보수교회를 사랑하자. 보수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공부하고 나라를 사랑하자.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고 사랑하자.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공부하고 일하고 사랑하자. 이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같습니다. 아까 무슨 중국 따위한테 기술 유출하는 한국인들, 나라에서 삼성에서 40년, 20년, 40년을 먹여 살려줬더니 그깟 연봉의 5배 준다고 가가지고 국가 기술을 팔아요? 이게 매국노지 뭡니까 이게. 신문에서 뭘 하냐면은 우리나라는요 내수가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라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래요. 기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기술을 팔아요? 한번 그거 기술 유출되면은 뭐 몇 대 만들고 끝나겠습니까? 전 세계 석권할 때까지 오겠죠. 지금 뭐 우리나라가 개발한 롤러블, 폴더블 기술 나간 것 같아요 벌써. 중국에서도 만든다는 거 보면은. 핸드폰 엣지 없이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아까 말한 유기발광 다이오드 기술이라든가 그런 걸 파는 한국인들, 배터리 기술 파는 한국인들, 자동차 설계 기술 파는 한국인들 준비하는데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가 유일하게 적국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내는 조직입니다. 공산주의를 시민단체가 지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자고 평등을 추구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조직은요 2000년 역사상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었고 교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개독교 할 때마다 저는 웃음이 나요. 도대체 누가 준 자유로 저런 타이핑을 하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일제로 공산당으로 돌아가 볼래? 누가 준 자유로 그런 말을 씹을 수 있는 거냐고 라는 생각이 막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 개독교인들이 우리에게 자유 주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개독교라고 짓거릴 수 있는 자유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누가 준 자유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배부로 등 따신 거는 자기의 잘난 탓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과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월급 루팡 얘기 나는 애들이 무슨 기술 발전과 나라를 생각합니까? 다 도둑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정신 차리기를 바라고 또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지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훗날에도 없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감해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을 위하여 그 고통의 날들을 감하시리라. 35절 펼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도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인자의 올 날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되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무섭고도 중요한 말씀이었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랑하는 저희 한국교회 여러분들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가 사라진다. 자유민주의 몰락과 독재공산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축복,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합당하게 누리며 적법하게 적당하게 쓸 수 있는 현명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는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며 피값으로 얻어진 것들입니다. 주님, 저희뿐만 아니라 이 젊은이들이 또 한국 국민들이 이 피값으로 얻어진 자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가치 있게 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인들이 열심히 공부하며 일하며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국가 분열과 이 갈등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봉합하게 하시고
또 이 보수교회의 위대한 성경과 진리가 여전히 빛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몰리는 그러한 교회의 각성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은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세상에 어두움이 꽉 찼다 할지라도 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있는 이상은 당신의 나라가 아직 쓰러지지 않았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삼명리 바다와 또 적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하게 여겨주시며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동의 이스라엘처럼 주변 나라의 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나라에 그러한 위대한 영혼 구령의 열정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웃사랑의 그 정신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